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폭락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진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는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부채의 심각성. 요즘 언론사에서 계속 공포론을 갖다가 뿌리고 있죠. 가계부채 1400조 넘었다. 심각하다. 자, 1400조면 얼마인가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2018년 한 해 예산이 지금 400조 원이란 말이죠. 3.5배? 1400조면? 대한민국 3년하고 반을 갖다 살 수 있는 예산? 이게 가계부채다? 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공포스럽죠. 정말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1400조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이게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간다. 자,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제 죽어나겠구나. 사람들이 다 빚내가지고 부동산 산 거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공포파리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비관론자들을 갖다 공포파리라고 칭하는데요. 이 공포파리들은 딱 이걸 잡아서 사람들한테 공포의 마약을 뿌려줍니다. 사실 1400조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비해서 이게 많아진 건지 적어진 건지 이 기준점 그냥 우리는 막연한 1400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막연한 공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제가 줄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공포파리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공포파리 하면은 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따라서 미네르바님이 정체도 밝히지 않았었죠. 초기에는. 이거에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이 진짜 출렁출렁거렸습니다. 정말 경제에 미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 고등학교 졸업자더라, 대학교 전문적으로 경제를 배워본 사람도 아니더라 라는 게 밝혀지면서 참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사회적 혼란이라고 할까요? 충격이라고 할까요? 참 굉장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미네르바로 인해서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경제적 손실을 봤죠. 경제란 건 그런 겁니다. 이 경제를 갖다 누가 어느 방향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시장을 갖다 흔들게 되면요.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의 저가 매물을 갖다가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돈을 벌고요.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개미들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경제 회의론자 그리고 폭락론자들한테 현혹되는 게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경제 폭락론자들을 갖다가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들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가고요. 참 사회적으로 모순된 결과인데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옹호하고 떠받드는 사람이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 더 불행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공포파리들의 진실입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오늘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녹화 분위기를 좀 잘라가지고 지금 다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이버에서 가계신용동향 누르면요.
밑에서 가계신용 동향이라는 우리나라 그 통계청 사이트가 바로 연결됩니다. 자,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하냐.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 총액이에요. 금액 단위는 조원이고, 가계부채는 665조 원이었어요. 2007년. 이것이 매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2016년도에는 134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2017년에는 1400조 원 돌파했죠. 야, 665조 원, 1342조 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이걸 보시면은 언론사들은 이 장표를 많이 사용하죠. 통계청 자료고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장표를 보게 되면은 공포스럽습니다. 어우, 저도 이 장표만 보면 공포스러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폭락론자들이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언론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만 보여주고요. 정작 더 중요한 거 뭔가 하나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네이버에서요. 먼저 통계청으로 들어갈 겁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탈로 들어갈 거고요. 국가통계 포탈 코시스입니다. 코시스.kr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통화량을 검색할게요. 자, 통화량을 갖다 누르면은 통화 금융 통계, 주요 통화 금융 지표. 제일 위에 있는 거.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화면 올려드릴까요? 예, 이 통화 금융 지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 통화 금융 지표 눌렀더니, 머리 아프시죠? 야씨, 뭐, 진짜. 아포유야, 나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예, 저도 머리 아파요. 자, 이걸 다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중요한 것만 표기를 하겠습니다. 본원통화 말잔, 그 다음 M1 말잔, 협의통화 말잔, 다음 M2 광의통화 말잔. 이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통계표 조회. 잠시만요. 시점도 아까 가계부채 관련돼 가지고 그 통계자료에 떴던 게 2007년도부터였으니까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해서 통계표 조회 해보겠습니다. 또 숫자죠. 머리 아파. 숫자 어떻게 봐요? 저도 잘 못 봐요. 자, 차트로 해봤더니 우리나라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제가 화면을 가리고 있네요. 지금 제가 화면을 가리고 있어서 잠시만요. 예,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본원통화, M1 협의통화, M2 광의통화, 이거 뭐 그 금융권에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으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십니다. 근데 아포유 방송은 좀 약간 대중을 위해서 진행된 방송인 만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자, 본원통화 2007년도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대한민국 역대 화폐 총액은 56조 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량은 56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2016년 143조까지 증가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에 발행되어 있는 화폐량은 143조. 56조에서 143조로 증가했죠. 자, 일단 본원통화라는 거는 사실상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총량이고요. 실제 이게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량은 아니에요.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여기서 상승률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6조에서 2016년 143조로 증가했다. 약 2.5배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화폐에 풀려있는 양입니다.
자, 여기서 M1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M1은 뭐냐?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을 한번 거치게 되면은 화폐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량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M1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M1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현금 플러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빼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그 바로 입출금식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총 합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M1입니다. 실제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 자, M1. 근데 이게 왜 본원통화에서 M1 협의통화로 갔더니 몇 배인가요? 56조 원이 316조가 됐어요. 5.5배 정도 증가되어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은 은행에서 그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바로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는 지급 준비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시장에 풉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은행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규모는 뻥튀기가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총액은 56조지만 실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은 2007년 현재 316조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316조 원의 화폐가 시중에 풀려있다. 자, 이 M1 316조 원의 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까요? 사실은 증가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본원통화하고. 왜? 지준율이 거의 같기 때문에 795조 원이 됐습니다. 316조 원이던 2007년 M1이 795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2.5배 정도 증가한 수치죠. 자, 316조 원이던 시중 화폐량이 795조 원으로 늘었다. 화폐량이 2.5배 늘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화폐량이 2007년 대비 2016년 2.5배 늘어났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M2까지 살펴볼게요. M2는 뭐냐? 시중에 풀려있는 돈 총액이 M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2는 시중에 풀려있는 돈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요. 그 알파는 뭐냐? 장기 예적금. 그러니까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적금들이 있죠. 장기 예적금의 규모를 갖다가 M1에 합산시킨 게 M2다. 그러니까 M2의 개념은 지금 바로 내가 돈을 갖다가 뽑을 수는 있어요. 뽑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동안의 기간 이자라든가 이자 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손실을 봐야 되는 금액.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모두 다 뭐 10년 만기 적금이 됐건 아니면은 예금이 됐건 이것들을 다 해지하고 현금으로 확보했을 때 그 총액은 1273조 원 규모의 한국 경제였던 거죠. 2007년도 당시에요. 이게 2016년이 되면서 2407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1273조가 2407조 원, 약 1.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얼마가 늘어났죠? 1200조 원, 약 1200조 원, 1100조 원, 약 1100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실제 M2의 시장에서 보면요.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M1 시장은 2.5배가 증가했고 M2 시장은 1.9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아까 얼마 상승했죠? 가계부채 2배 상승했죠?
자, M1의 상승 수치보다 높지 않고요. 금액면에서 봤을 때 M2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계부채를 얘기할 때 실제 정부에서 화폐를 갖다 그만큼 많이 발행했다.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량이 그만큼 많다. 그 얘기를 같이 안 해주나요? 그리고 실제 M1 시장이 2.5배 증가했는데 가계부채는 2배 증가했다. 이 얘기 왜 같이 안 해주나요? 왜 항상 가계부채 1,400조만 얘기하나요? M2 시장 2,400조 원. 왜 이 얘기 같이 안 해주나요? 자, 이러니까 폭락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봐야죠.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고 나서 가계부채가 늘었는지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건지 그걸 갖다가 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2배 증가했습니다. 근데요, M1 실제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량은 2.5배 증가했어요. 이걸 갖다가 왜 가계부채만 자꾸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뭔가 목적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 M1 시장과 M2 시장을 갖다 같이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이걸 함께 봐야죠. 자, 실질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화폐를 막 풀었어요. 경기가 죽으니까. 경기 죽고 나서 화폐를 갖다 풀면은 화폐를 푼 양만큼 경기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과거에 전통적인 경제학을 갖다가 신봉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갖다 막 풀었어요. 근데 화폐를 푼 만큼 경기가 살지 않더라. 그 원인은요. 과거의 경제학, 우리가 과거에 경제학 논리적으로는 화폐를 많이 풀면은 그만큼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폐가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물가가 상승을 해야 돼요.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게 상승하지 않고 사람들이 화폐를 갖다가 쥐고 있더라. 화폐를 쥐고 있더라. 그리고 그 화폐를 갖다 풀질 않더라. 그래서 시장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존 정부를 갖다가 공격한 부분이죠. 화폐 발행량만 늘려놓고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게 바로 현 정부가 기존 정부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공격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위에 너희들 돈 쥐고 있지 말고 돈 풀어. 돈 풀어. 해서 시작되는 게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 강의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읽어야 부동산의 미래가 보인다. 이걸 들으셔야만 지금 강의가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쨌든 이 강의를 보시고 그 강의를 보셔도 무관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문재인 정부를 믿어. 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봐.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 발생될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읽어야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그 영상도, 그 강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 강의입니다. 한 가지 더. 야, 우리나라 화폐 통화량 많이 발행했다고 그걸 가지고 맹비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이 우리나라 화폐 통화 발행량이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폐 통화 발행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발행량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통화 발행량을 갖다 쏟아내면은 우리나라도 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통화 발행량을 갖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통화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인가요? 아니잖아요. 통화 발행량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통화 발행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통화 발행량이 지금 통화를 갖다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화 발행량이 너무 늘어났으면 소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앞서 말씀드렸죠. 통화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통화량에 따라서 우리나라 발행 통화량에 따라서 환율이라는 게 결정되고,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다 무너지는 거고,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라는 걸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정부를 비난하기 어렵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 통화량은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추세를 쫓아갈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추세가 아직까지도 통화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통화량 발행 증가율을 좀 줄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달러를 소각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이상 우리나라 통화량도 미국이 늘어난 통화량만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실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가 다 같이 상승할 것이냐?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만약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 이게 다 같이 상승할 것이냐? 지난 강의에서 세계 주택가격 상승률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같이 비교를 해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죠. 저를 갖다가 아주 어차피 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갖다 충실히 따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비난은 비난 그대로 받아들여라. 담대해져라. 담대하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주택가 하면 아파트만 떠올리십니까? 왜 아파트만 떠올리시죠? 아니,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왜 아파트만 떠올리세요? 자,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다가구, 빌라, 이쪽 시장도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주택입니다. 웬 궤변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아파트만 떠올리느냐? 아파트만 상승하니까 시장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뭐 이쪽 시장은요, 재개발 호재가 붙지 않는 한 거래도 잘 안 됩니다. 거래도 너무 힘들어요. 이 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마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 무조건적인 폭등론자가 아닙니다. 시장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오를 때도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면 다시 떨어질 때도 있고, 이 사이클이 되어 가는데 결국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왜? 화폐 증가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집을 사는 거 버티면 된다? 맞아요. 버티면 돼요.
왜? 떨어지는 시기가 있으면 다시 오르는 시기가 있는데 화폐 증가량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향후 5년 동안은 화폐 증가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나라가 억지로 화폐 증가량을 줄인다? 그러면은 환율은요?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 왕따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수출기업들 다 무너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주택 시장이란 걸 갖다 좁은 시야에서만 보고 있는데 넓은 시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가 주택 가격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잘 견인해 왔다. 화폐 발행량 대비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은 1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지켜온 겁니다. 이걸 갖다가 주택가격 폭등했다고? 물론 폭등한 곳 있죠. 아파트, 그리고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이쪽 시장과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이 부분이 왜 발생됐는지.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연립 빌라 다세대는 10년 전 가격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감가상각가 안 되면 다행이죠.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없는 한. 이런 현상. 사회 양극화. 왜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 부분.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 대한 총평을 갖다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